반갑습니다, 여러분. 22년 교육과정 이제 바뀐 통합과학 1번, 2번을 가르치게 된 권순미 원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1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 대부분의 학교들은 통합과학 1, 요 부분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통합과학 2가 2단원, 1단원부터 3단원까지 돼 있는데 그걸 2학기 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잠깐 훑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통합과학 1에서는요, 전체 1, 2, 3단원, 이렇게 세 개 단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중간고사 파트를 학교마다 좀 다르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그대로 나가는 학교가 있는 반면, 선생님 두 분이나 세 분이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셨을 때는 진도 범위가 약간씩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초반에 있던 과학의 기초는 1단원이라서 그냥 다 똑같이 모든 학교가 나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이 2단원 파트를 한 선생님이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학교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하시는 것 같고, 마지막에 있는 3단원도 마찬가지로 앞쪽이 이제 1번이 지구과학, 그 다음에 2번이 역학 시스템으로 물리 파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생명 시스템인데, 요게 아마 각 선생님으로 나눠서 하시든 아니면 쭉 진도를 나가시든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통합과학 2에 나오는 1, 2, 3단원. 요 3단원은 뭐 간단한 내용이라서 크게 수능 문제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제일 많이 어렵게 나올 파트는 여기 있는 화학 변화 파트 있죠? 이 파트가 좀 어려울 것이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해서 발전과 에너지원,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계산하는 물리 파트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주의하셔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우는 파트, 과학의 기본양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과학의 기본양 내용은 맨 앞에 있는 제일 작은 파트인데 우리가 미시세계랑 거시세계라든지 아니면 시간 규모, 공간 규모, 그다음에 유도량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파트니까 필기 잘 해오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행할게요. 자, 그럼 먼저 과학의 기본양 확인할 건데 봅시다. 자, 시간과 공간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미시세계랑 거시세계에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 미시세계는 인간의 감각으로 관찰이 가능하지 않는 세계죠.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거나 볼 수 없는 세계를 미시세계라고 하고, 미자가 작을 미자입니다. 거시세계는 클 거자예요. 뒤쪽에서 별 배울 때도 거라는 단어가 한자로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알아두세요. 그래서 거성이다 그러면 커다란 별인데, 이런 거시 세계는 인간의 감각으로 관찰이 가능했던 거지. 그래서 눈으로 그냥 바라보기가 좋았던 이런 거시 세계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측정 기술이 발달하면서 미시 세계까지 도달해서 인간이 볼 수 있는 전체 범위, 영역이 어떻게 됐다?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미시 세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봅시다. 자, 미시 세계는 아주 작은 물체나 현상을 다루는 세계예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물체나 현상을 다루는 세계로 원자나 분자, 이온과 같이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런 영역을 메시세계라고 얘기하고요. 거시세계는 커다란 물체나 현상을 다루는 세계로 나무나 동물, 천체 등을 관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 따라서 요 세포 범위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 세포를 미시세계로 구분하는 교과서도 있고요. 거시세계로 구분하는 교과도 있어요. 이거는 학교 선생님마다 좀 다르니까,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자연세계를 두 개로 나누어서 얘네들을 크기 범위를 조금 정해봐야지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측정하기 위한 과정들을 좀 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규모라는 걸 좀 볼 건데, 규모는 어떤 자연현상의 크기나 범위를 우리가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규모라고 하는 건 어떤 자연현상의 크기 범위. 그래서 얼마만큼의 크기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스케일을 정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시간 규모하고 공간 규모가 매우 다양하게 되는데, 우리가 크게 몇 가지로 나눈다고? 첫 번째는 시간 규모, 두 번째는 공간 규모로 나누어 이 시간 규모는 말 그대로 시간이야, 그지? 그래서 제일 큰 범위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이나 뭐 이런 걸 나타낼 때 우주의 나이 이런 게 제일 큰 범위가 되겠지. 그래서 억년 단위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평균 수명 뭐 15년, 평균 수명 120일, 그 다음에
내가 세슘 원자가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초로 해서 년보다 작은 게 1, 1보다 작은 게 초, 이런 식으로 해서 범위를 정할 수가 있었던 거고, 이런 것들을 시간 규모라고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공간 규모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길이를 측정을 하게 됐을 때, 거리를 측정하게 됐을 때, 요거를 파색을 사용을 해. 근데 이 파색보다 더 큰 단위를 쓰려면 접두어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건 옆에서 따로 설명을 할게. 그래서 62 킬로 파색인데, 킬로가 여기서 뭘 뜻하느냐? 10의 3승을 뜻합니다. 그리고 파색 여러분들 배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파색이 얼마였어요? 3.26강년 LY 이런 식으로 배웠죠. 그래서 연주 시차가 몇 초였을 때, 1초였을 때, 그지? 그 별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1파색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기억날 겁니다. 그리고 몸 길이 미터 사용을 하고, 그거보다 작은 거는 마이너스 6승미터라고 돼 있죠. 요거를 간단하게 마이크로미터라고 이렇게 바꿔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을 피코미터라고 하는데 이 피코가 10의 마이너스 12승에 해당하는 접두어거든요. 그래서 요 간단한 접두어 몇 개만 보고 갑시다.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자, 몇 개의 접두어가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표시돼 있는 내용을 좀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 자, 크거나 작은 값을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단위 앞에 접두어 기호를 붙여서 뭐 킬로미터, 밀리미터 이런 걸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다 들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10의 마이너스 6승 같은 거. 그 다음에 밀리 같은 경우는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가 10의 3승, 메가가 10의 6승, 기가가 10의 9승. 근데 내가 원하는 게 하나가 빠졌네? 아까 피코 있었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피코는 간단하게 볼게요. 원자 단위나 이온 단위로 자주 나오는 거라 알고 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피코 같은 경우가 P라고 해당하고 10의 마이너스 얼마다? 12에 해당하는 숫자니까 알아두시고, 뭐, 아토도 있어요. 10의 마이너스 18승. 근데 그런 거를 다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만 단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시간과 길이 측정, 요런 거 좀 보도록 할게. 자, 시간과 길이. 자, 과거는 천문학적 현상을 이용을 해서 주로 거시세계의 시간을 측정을 합니다. 왜? 주로 거시세계의 시간을 측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요거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 그럼 천문학적 현상으로 측정한 게 뭐가 있었을까? 예시를 들면 해시계라든지 아니면 뭐 물시계라든지 진자시계도 있었겠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천문학적인 이런 시간차로 시계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과거에는 측정을 했는데 눈으로 보이는 움직임이나 아니면 물체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만 측정을 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만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겠지. 그러다가 요즘에는 시간이나 길이 측정 기술이 어떻게 됐어? 예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됐겠지. 그래서 다양한 규모의 측정이 어떻게 돼?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측정하는 방법과 길이 측정하는 방법 좀 내용을 볼게요. 첫 번째, 자, 시간 측정하는 건 세슘 원자시계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세슘 원자시계는 거의 오차가 없다고 보는 시계예요. 그래서 세슘 원자시계의 내용이 오른쪽 위에 써 있어요. 잠깐 볼게요. 자, 세슘 원자시계의 내용이 있는데 봅시다. 자, 이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 뭘 이용한다고요? 진동수라고 해서 우리 이제 F나 아니면 이런 것들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빛의 진동수, 여러분 진동수라는 거는 상식으로 좀 알고 있으세요? 진동하는 숫자를 나타내는 거죠.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느냐? 1초에 몇 회 진동을 하느냐에 따라 나타내는 값으로 단위는 뭘 쓰냐면, 헤르츠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이 헤르츠라는 단위를 쓰는 진동수 기억하시고, 이 빛의 진동수를 이용해서 뭘 측정을 한다? 시간을 측정한다. 그럼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냐면 빛의 진동수라는 게 어떻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냐?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면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애를 가지고 우리가 뭘 측정을 한다? 시간을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F값이 빛의 진동수가
일정한 어떠한 원자? 무슨 원자? 세슘 원자. 이 세슘 원자의 한 1초에 진동하는 횟수가 이미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온도라든지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영향을 안 받고 매우 정확하고 정밀하게 시간을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다시 내려가서 세슘 원자시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거 말고도 뭘로 하느냐? 초고속 투과 전자현미경을 이용을 해가지고 원자나 분자 내부 움직임을 나노초 이하 단위까지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나노초 이하 단위까지도 측정을 한다는데 얘네들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면 요런 전자 현미경들을 사용을 할 텐데 투과 전자 현미경 말고도 또 다른 전자 현미경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투과 전자 현미경,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사 전자 현미경,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럼 먼저 주사전자 현미경도 간단하게 볼게요. 주사전자 현미경. 이 주사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SEM이라고 그래서 3차원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현미경이에요. 그래서 물질파인 전자를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자현미경이다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현미경 종류의 주사전자현미경도 있고요. 투과전자현미경도 있어. 그래서 이 투과전자현미경 같은 경우가 TEM이라고 그래서 전자현미경인데 그중에서 전자빔을 쏴서 2차원 구조의 굉장히 작은 물체도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전자현미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자현미경 중에 주사보다는 이 투과 전자현미경이 뭐가 더 좋냐면 분해 능이 굉장히 좋다라는 표현이 쓰거든요. 분해 능이 좋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분해 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렇게 점을 두 개를 찍잖아. 그럼 이 점이 지금 가까이 있지 않고 여러분 눈에도 어떻게 보여요? 멀리 보이죠? 그래서 두 개를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세포보다 더 작은 범위로 이렇게 돼서 겹쳐서 점이 두 개가 있으면, 우리는 이 점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죠? 그런데 이 점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뛰어난 능력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분해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분해능이 좋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자세하고 선명하게 어떠한 상을 관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다시 그러면 시간을 측정하는 거는 두 가지가 되겠네. 첫 번째는 뭘 이용해서 측정을 해? 세슘 원자시계. 그 다음에 또 하나 원자나 분자 내부 움직임을 나노초 이하 단위까지 해서 시간 단위로 그죠? 굉장히 짧은 시간 간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원자나 분자 내부 움직임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시간 측정에 관한 거고 두 번째는 길이 측정 볼게요. 자, 예전에는 길이 측정을 하게 됐을 때는 다 어떻게 측정을 했느냐? 뭐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걸 길이를 측정을 해서 쟀겠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레이저 길이 측정기를 이용을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긴 거리를 레이저를 쏴서 걔가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에 빛을 쏘아서 반사할 때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속력을 이용하면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길이 측정을 또 어떻게 하면 돼요? 거리는 속력하고 뭘 곱하면 돼요? 시간을 곱하면 되죠, 그죠? 근데 시간을 어떻게 곱하면 돼? 2분의 1 시간. 왜요? 왕복했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가는데 걸리는 시간만 곱하면 우리가 거기까지 뭘 측정할 수 있다? L,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거지. 여기가 V, 여기가 T,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측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GPS를 이용을 한다고 하잖아. 근데 이 GPS는, 넓은 영역에서 위치를 확인도 되고, 미세한 이동 거리도 측정을 한다는데, 간단한 원리는 이거야. 다 알지는 못해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 내가 지구가 있고, 이 위치에 내가 이렇게 서 있어. 그러면 인공위성이 A도 있고 뭐 B도 있고 최소한 C도 있고 요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A, B, C에 해당하는 요 직선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를 둘레에 해당하는 반지름을 하나 찾고 그 다음에 B하고 떨어져 있는 요 반지름도 하나 찾고 요런 식으로 찾고 그 다음에 C라는 인공위성에서
요렇게 해당하는 반지름도 찾아서 세 개 교차점에 요 해당하는 곳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최소한 인공위성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 대 이상의 인공위성이 필요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내가 얘네들의 뭘 측정을 했을 때 거리를 측정을 했을 때는 실제 오차가 센티미터 이하로 굉장히 짧아. 군사위성 같은 경우는 밀리미터 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래. 그래서 요렇게 측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전자현미경을 이용을 해서 나노 단위로 물질을 관찰하고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길이 측정하는 예시. 그 다음에 허블이나 제임스 웹 같은 우주망원경을 이용을 하게 되면 멀리 있는 천체까지의 거리도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내용들이 선생님들은 얘네들 파트만 보고 누군지 금방 확인이 돼.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지금 세슘 원자시계로 뭘 측정할 거냐? 시간 측정한다라는 걸 알아. 근데 우주 망원경을 가지고 뭘 측정을 하는 거야? 천체까지 거리 측정하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런 투과 전자 현미경을 가지고는 내가 나노초 이하 단위까지 시간이나 해서 분자 움직임, 원자 움직임을 측정한다라는 걸 압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사용을 해봤거든, 그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 GPS 정도는, 그지? 내비게이션 사용하니까 알겠지만, 전자현미경이라든지 우주망원경의 차이를 모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나노 단위의 물체를 관찰하려고 하는데 우주망원경을 활용했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인 거야. 그지? 그리고 멀리 있는 천체까지 거리를 측정을 하는데 전자현미경을 이용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지. 그지? 그래서 대충 이렇게 흘려서 보면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 자체를 이해를 정확하게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암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측정 범위의 확장. 그럼 시간이나 길이 같은 경우 봐봐. 굉장히 작은 것부터 굉장히 큰 것까지 인간이 다 측정할 수 있었잖아. 왜? 과학기술이 발전이 됐으니까.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규모가 어떻게 됐어? 다양해지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자연 세계가 크게 어떻게 됐다? 확장되었다. 실제로 우리는 그 세계를 못 봤기 때문에 상상도 못 했었는데, 상상은 했겠지. 근데 그게 맞으리라는 확신이 없었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 눈으로 볼 수 있고 측정이 가능하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자연 세계가 어떻게 된다? 크게 확장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기본량과 단위들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량과 단위. 기본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량이에요. 말이 좀 너무 단순하죠? 근데 이게 여러분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량 7가지를 모르면 나머지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기본량 7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량 7가지가 뭐냐?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강도, 물질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총 몇 개가 있느냐?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7개가 있는데 이 기본량은 다른 물리량을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기본량만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기본량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나오지만 미리 할게요. 기본 상수라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참고사항으로. 미리 써놓을까요? 기본 상수. 그래서 기본 상수라는 거를 배울 건데 기본 상수라고 하는 거, 이거 교재마다 달라서 물리상수라고도 불러요. 근데 알아는 둘게요. 이 기본 상수는요, 자연에서 항상 일정한 양을 가지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연에서 항상 일정한 양을 갖는 물리량. 이것을 우리가 기본 상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정한 양을 갖는 거를 뭐뭐가 있을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빛의 속력이라든지 광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빛의 속력은 C라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정하다고 봐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아니면 기본 전하라든지 플랑크 상수. 대략적으로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나오는 얘들이에요. 아보가드로 상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 상수라고 그래서 요 값은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기본 상수가 변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지금은 국제 단위를 측정을 할 때 기본 상수를 구하는 실험 방법을 사용을 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기본 상수를 구하는 새로운 방법이 발명이 되면 기본량의 단위에 대한 정의가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상수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여하튼 간에 몇 가지를 기본량을 얘기를 한다? 일곱 가지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일곱 가지 봅시다. 뭐뭐 있는지. 첫 번째는 뭐가 있어? 국제 단위계에 따라서 기본 단위를 정해서 사용을 한다는데 이 국제 단위계로 사용해서 일곱 가지를 쭉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시간. 그래서 단위를 뭘 쓴다? 세컨드 쓰죠. 그 다음에 길이는 단위를 미터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질량은 킬로그램 사용을 하고 전류는 암페어. 이게 단위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온도는 켈빈 온도. 이거 섭씨 온도 아닙니다. 그래서 켈빈 온도라고 해서 과학적 온도 체계인데 우리가 절대 온도는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느냐? 섭씨 온도를 알면 이 섭씨 온도에다가 몇 도를 더하면 된다? 273을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절대 온도는 단위가 켈빈이고 섭씨 온도는 도씨가 되는 거죠. 예시를 한번 들면 1도가 얼마가 되는 거야? 273을 더했으니까 274 켈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만약에 단위 간격을 물어보면 단위 간격은 같아요. 1도 차이가 나면 뭐 예시를 좀 써볼까? 내가 만약에 0도랑 1도랑 차이가 나면 1도씨가 차이가 나잖아? 그러면은 얼마가 차이가 나는 거야? 켈빈으로도? 1 켈빈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1도 차이는 1 켈빈 차이는 맞는데 1도가 1 켈빈은 아니야. 차이. 델타 값. 델타. 델타 T 차이가 델타 라지 T 차이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것만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오른쪽에 광도 하나 나왔네요. 광도라고 해서 이거는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건데, 칸델라, 캔들의 약자예요, 여러분. 캔들. 철자 맞나?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겠다. 1캔들이잖아, 그지? 그래서 요렇게 해당하는데, 초를 하나 켜게 되면 그 광도를 1캔들이라고 그래서 1칸델라, 요렇게 쓴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CD가 바로 광도인 칸델라 단위가 되겠고, 물질량, 요거 화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량, 여러분 정확하게 모르겠죠, 그죠? 물질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 양. 그래서 요거는, 입자의 개수라고 표현할까요? 입자의 개수 몇 개니? 이런 뜻이야. 그러면 1몰은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요거는 화학 시간에 더 많이 언급이 될 건데 요 수를 우리가 아까 아보가드로 수라고 그랬죠? 아보가드로 넘버라고 그래서 NA 이렇게 쓰는데 요게 아보가드로 수예요. 그래서 기체 1몰의 개수, 입자 1몰의 개수, 분자 1몰의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인데 이게 여러분 적은 개수가 아니에요. 엄청 많은 개수예요,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는 개수입니다. 요만큼의 모래알이 있으면 한반도 전체를 300m 두께로 덮을 수 있을 그만큼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개수고 원자나 이런 이온들은 워낙 작기 때문에 개수 세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계란 한 판, 우리 몇 개예요, 여러분? 한 판에 계란 우리나라에서 30개죠.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판처럼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어떠한 특정한 패키지, 묶음이 되는 거야, 묶음. 그래서 이렇게 이 1몰이라고 하는 묶음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입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량 몇 가지를 배웠어요? 모두 일곱 가지를 배웠는데, 그럼 그 기본량 일곱 가지가 이렇게 배우게 됐을 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국제 단위계에 따라서 기본량 단위를 이렇게 정해서 사용을 한다는데, 이렇게 사용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국제 단위계. 이걸 도대체 왜 사용을 할까? 이 국제 단위계를 잘 안 쓰는 나라 있죠?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요. 의외로 미국이 센티미터나 미터보다는 인치라든지 뭐 피트라든지 야드라고 하는, 그지? 요런 단위를 써요. 국제 단위계를 좀 안 맞춰서 쓰죠. 근데 요거를 맞춰 써줘야지만 어떻다? 좋은 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 좀 간단하게 써볼게요. SI, 국제 단위계의 SI의
기본 단위를 사용하면 좋은 점. 그래서 SI 기본 단위를 사용하면 좋은 점은 첫 번째는 뭐냐?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 이게 첫 번째 좋은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별도의 환산이 필요 없어. 나라마다 어때? 다 다른 단위를 쓰게 되면 환산을 계속 해줘야 되니까 불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도 굉장히 어떻다? 불편할 수 있다. 근데 그런 환산이 전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산업기술의 표준 마련에 굉장히 유용하지. 산업기술의 표준 마련에 유용하게 이용한다. 그래서 요런 장점들이 있다. 요거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유도량과 단위들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유도량과 단위. 자, 유도량, 기본 양으로부터 유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지, 그지? 그래서 이 과학에서 만들어지는 유도량 단위 같은 경우는 아까 위에서 배웠던 7개 기본량 단위 있지? 이걸 가지고 곱하거나 나누거나 뭐 이래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유도량이라고 하는 건 기본량과 다르게 어떻게 만들어진다? 기본 양으로부터 유도된 양으로서 우리가 기본량 단위를 조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볼게. 부피, 우리가 볼륨이라고 그래서 V라고 쓰고요. 이 부피는 단위를 뭘 쓰냐? 세제곱미터.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에 속력은 벨로시티 약자 써서 V. 근데 비슷한데 다르죠? 이거 대문자예요, 부피는. 볼륨 약자 써서. 그래서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미터 퍼 세크. 자, 그 다음에 밀도는 로우라고 하는데, 이거 물리에선 로우라고 쓰지만, 화학에서는 덴시티라고 해서 D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은 이제 통합과학 내용에서는 로우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로우를 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밀도 같은 경우는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킬로그램 세제곱미터. 근데 여러분 이거 단위 외우라고 그러면 이거 유도량이랑 기호랑 다 같이 외우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이 뭘 모르고 있으면 어렵냐면 밀도가 뭔지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밀도 중학교 때 했어요. 밀도는 뭐분의 뭐예요? 굳이 한글로 써볼게요. 부피분의 뭐예요? 질량이죠. 부피분의 질량인데 선생님은 이렇게 한글로 쓰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부피는 볼륨으로 V라고 쓰고요. 질량은 뭐 매스 약자 써서 M이라고 쓰고요. 밀도는 로우 이렇게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아까 질량 단위가 뭐라고 그랬고요? 킬로그램이라고 그랬고요. 부피 단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제곱미터라고 그랬으니까 킬로그램을 뭘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세제곱미터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밀도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유도량이 중요하기는 한데 이 유도량에 해당하는 부피, 속력, 밀도. 그런데 속력이 여러분 중학교 때 했잖아요. 속력 뭐예요? 시간분의 거리다. 그래서 일정 거리를 가는데 걸린 시간으로 나눈 거잖아. 그러면 거리 단위는 뭐고요? 미터고요. 시간의 단위는 세컨드니까 미터 퍼 세크가 속력 단위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요런 식들을 중학교 때 다 했는데 알고 있느냐 요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 오른쪽에 간단하게 돼 있으니까 요 정도는 알고 갑시다. 다양한 유도량과 단위. 난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는 모르는 내용도 있을 테니 좀 보도록 할게요. 물리원 선행 안 한 친구들 아마 어렵기도 할 텐데 앞으로 다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 배울 거니까 미리 알아두면 좋을 테니 좀 기억해 놓을게요. 기호는 파란색으로 쓸게요. 자, 넓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넓이는 에어리어 약자 써서 A를 대부분 쓰거든요. S라고도 쓰긴 하는데 우선은 A로 쓰게 되면 우리 넓이 어떻게 측정을 해요? 가로, 세로 이런 식으로 해서 네모가 있으면 이거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하려고 그냥 써놓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가로 길이가 A, 그 다음에 세로 길이가 B. 그래서 얘네들이 미터다 그러면 가로, 세로 이거 수직으로 돼 있어야지. 요걸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단위가 바로 뭐다? 제곱미터다. 이렇게 쓸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피잖아요.
그러면 볼륨 약자 써서 우리가 V라고 표시하는데 부피를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네들? 이런 식으로 정육 면체든 직육 면체든, 그지? 얘네들의 뭘 알아야 돼? 가로, 세로, 높이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세 개의 이렇게 길이를 곱하게 되면 전체 부피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속력은 어떻게 돼요? 단위 면적이래. 같은 시간에 이동한 거리잖아요.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러면 시간은 세컨드. 그 다음에 거리는 미터. 그래서 미터 퍼 세크가 속력의 단위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얘가 시간분의 거리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속도. 여러분 아직 가속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리원 안 한 친구들 좀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통합과학에서도 하긴 해요.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래요. 가속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1초당 속도 변화량이에요. 식 자체가 있어요, 사실은.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그래서 1초당 속도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세컨드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변해도 단위는 미터 퍼 세크로 단위가 똑같죠? 그럼 미터 퍼 세크를 뭘로 나눴으니까? 세크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위에 나오는 것처럼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죠. 세크가 또 있으니까 요거 밑에 이렇게 나눠주면 보이죠, 그죠? 그래서 미터 퍼 세크를 세크로 한 번 더 나눴기 때문에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가속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1초당 무슨 변화량? 속도 변화량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게 가속도의 정확한 정의예요. 1초당 속도 변화량. 1초당 속도가 얼마나 변했니? 요걸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force의 약자 써서 F 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것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F는 어떻게 쓰느냐? MA라고 하는 가속도 법칙이 있어요. 그러면 이 M이 질량으로 킬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A가 아까 지금 써줬죠.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단위.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힘의 단위인데 요거랑 같은 단위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중학교 때도 했어요. 힘의 단위 뭐라고 배웠는지 기억나요? 뉴턴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랑 같은 단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밀도. 아까 덴시티나 아니면 로우라고 잡으라고 그랬죠? 밀도가 뭐라고요? 단위 부피당 작용하는 질량. 단위 부피에 해당하는 질량.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부피를 V, 그 다음에 질량을 M이라고 쓴 거야. 그러면 내가 단위가 어떻게 돼? 부피 단위가 세제곱미터,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압력. 압력이 P라고 쓰거든요. 프레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니까 힘의 단위가 아까 뭐였더라? 힘 단위가 여기 써 있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근데 이걸 뭘로 나눠주라고요? 면적이요. 아까 면적 제곱미터라고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봐봐요. 단위 바뀌었잖아요. 킬로그램 퍼 미터 퍼 세크 제곱. 여기 어떻게 된 거야? 보자. 요거 한번 약분돼가지고 요거 하나 남잖아. 미터가. 그럼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여러분 보이죠? 단위가 뭐가 된다? 환산이 됩니다, 여러분. 단위가 환산이 되니까 이거 까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농도 볼게요. 근데 이거 여러분 농도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거 무슨 농도냐? 모올 농도입니다. 모올 농도. 여러분 안 배워가지고 이거 간단하게만 쓸게요. 자, 모올 농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뒤쪽에 산하고 염기에 농도할 때 할 거예요. 그래서 용액의 부피분의 누구의 양을 나타내느냐? 용질의 이렇게 양을 나타내는 값으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몰 농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용질량이 몰 단위를 쓰고요. 용액의 요 부피를 세제곱미터. 근데 화원에서는 리터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몰 농도를 나타내는데 다양한 유도량과 단위의 요거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어야 아마 문제 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위가 없는 거라 그래서 몰 농도 말고 퍼센트 농도 있거든요. 질량 퍼센트 농도. 우리 이거 중학교 때 했었어요. 뭐 얘기했냐면 소금물 농도 하는 거 있었죠. 참고사항으로 써볼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소금물 농도 계산할 때 소금물의 질량분의 누구의 양? 소금의 양 곱하기 얼마 했어? 100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슨 농도예요? 퍼센트 농도라고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 퍼센트가 단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질량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에 대한 용질의 질량비. 이거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소금물은 누구의 질량이야? 용액.
용액 질량으로 g인 거죠. 그 다음에 소금 질량이 용질이죠. 녹아 들어가는 애니까.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백분율이에요, 백분율. 그래서 질량 퍼센트 농도를 표시할 때는 농도에다가 100을 곱해서 단위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지. 왜? 퍼센트로 나타냈잖아. 그래서 얘는 뭐다? 100분의 1. 이게 뭐야? 백분율이지, 뭘. 얘는 단위다, 단위가 아니다? 단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위가 아니니까 백분율은 단위가 없는 물리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 나왔는데 요게 선생님이 물리 선생님이 만약에 이 파트 수업하시면요. 양이 진짜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하면서 학교별로 범위를 어디까지 책정했는지 보고 내가 조금 영상하고 다른 내용도 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수업 시간에 참고하세요. 오늘 요거 소단원 1단원 여기까지 진행했어요.